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간략하게 OX 문제로 배웠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으며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 틀렸군요. 왜? 순수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과 관련했을 때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학문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종합과학, 또 현실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응용과학, 그리고 또 구체적인 경험과학 이외에 인간과 관계가 있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배우셨고요. 더불어 부동산학이 나올 때 문장 속에서 기초과학, 순수과학, 자연과학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그 문장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배우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의미한다. 잠깐 끊으면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뜻을 보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활동의 뜻을 가지고 보니까 행위의 주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대상은 다른 말로 객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부동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 대인 활동의 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부동산 활동의 객체,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 대물 활동의 성격을 띈다라고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조심할 건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부인하는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 활동의 주체를 구분할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까진 공적 주체가 맞지만 토지 소유자 조합은 공적 주체가 아니라 사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주체를 구분할 때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로 구분을 합니다. 이때 공적 주체는 다른 말로 제1섹터, 사적 주체는 2섹터라고 하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종류를 구분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공적 주체는 정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공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사적 주체는 개인, 기업,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제3섹터는 1섹터인 공적 주체와 2섹터인 사적 주체의 결합이 되거든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이다 보니까 다른 말로 민관 합동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보실까요? 3번을 보시면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는 윤리성이 있는데 중개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반면 거래 당사자에게는 윤리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 윤리성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윤리성은 중개업자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라고 배우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잠깐 끊을게요.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부동산학의 이념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동산학의 이념 부분은 크게
일반 이념과 지도 이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비록 일반 이념, 지도 이념 구분되지만 지도 이념 파트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이념을 중점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죠. 일단 일반 이념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라는 세 가지 이념으로 구분이 된다. 이때 효율성은요, 사적 부분, 다른 말로 민간 부분과 관계가 있고 당연히 사익과 연결되겠죠. 사익. 근데 그에 비해서 형평성은 공공 부문, 다른 말로 정부 부문과 관계가 있고 당연히 공익과 연결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익과 공익은 상호 충돌, 상충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사익과 공익이 상충 관계에 있다는 말은 곧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 또는 이념 역시도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충 관계에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원리로 작용하는 게 합법성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합법성을 조화시키는, 합법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원리가 바로 합법성 이념이다. 이 말을 바꾸면 사익과 공익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는 원리 또는 이념이 합법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을 보면 효율성 나왔어요. 효율성 나왔는데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맞는 말이죠. 자, 민간 나왔죠. 민간은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 형평성은 공공 부문에서 중시하는 개념일 거고요. 자, 5번 볼게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때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복합 개념 이 말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 줄여서 법경기 3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모두 고려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크게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자생소품이에요. 자자생소품. 이게 어떤 뜻이죠? 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측면의 구분이다,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은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해요. 그럼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은 크게 공자위환이죠. 공자위환.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자연, 위치,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간략하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분명히 법률적 개념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산, 생산 요소, 상품까지는 이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일 거고, 위치와 환경은 묶어서 물리 또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겠죠. 그러므로 완벽히 틀린 문장이 되기 때문에 X라고 보시면 되겠고, 6번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것은 민법 제99조 1항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뭐 설명할 건덕지도 없어요. 옳은 표현이죠. 자, 이제 7번 볼게요. 경작 수확물과 임차자가 설치한 임차자 정착물 그랬습니다. 자, 경작 수확물 나왔고 임차자 정착물 나왔죠. 얘네들을 정착물로 취급한다? 틀렸죠, 여러분. 왜냐? 우리가 정착물의 뜻을 배우실 때 정착물은 토지 등에 부착이 돼요. 부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즉 계속적으로 사용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정착물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조심하세요. 첫째, 일단 토지 등에 붙어 있을 때, 부착이 되어 있을 때 정착물인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토지로부터 분리된 물건은
더 이상 토지에 부착된 게 아니니까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보세요. 경작물이 있고 경작 수확물이 있다고 비교 좀 해볼까요? 그럼 경작물은요, 현재 이용 상황이 토지의 뿌리를 받고 경작, 재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토지의 뿌리를 받고 재배되어 있는 상태니까 부착물인 거죠. 그럼 얘는 정착물이 맞아요. 근데 경작 수확물이 뭐예요? 자, 경작 수확물은 재배된 그 배추나 뭐 보리나 벼가 수확이 된 거예요. 수확이 됐다는 건 벼를 벼베게 했다. 그럼 벌써 토지로부터 분리가 됐잖아요. 토지로부터 분리가 됐다. 토지에 부착된 상태가 아니잖아. 수확이 됐으니까. 그럼 더 이상 정착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제가 임차자 정착물, 여기서 정착물자가 있지만 임차인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설치 주체, 어떤 물건을 설치 부착한 주체가 임차인이면 걔는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래 정착물, 가사 정착물, 농업 정착물을 묶어서 임차자 정착물 그러는데 정착물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임차자란 말이 나오면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7번은 틀렸습니다. 자, 8번 볼게요. 택지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거, 상업, 공업 용지를 포함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택지가 나오면 주, 상, 공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대인 땅이 있죠. 지목이 대인 땅은 주거 용지와 상업 용지는 포함되지만 택지 중에서 주거 용지와 상업 용지는 지목이 대예요. 그런데 공업 용지는 지목이 공장 용지이기 때문에 지목상 대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럼 공업 용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야지 상업 용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릴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공시법 배우면 아시겠지만 주거 용지나 상업 용지는 지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9번 임지 지역이 택지 지역이나 농지 지역으로 전환됐다는 건 용도의 전환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용도의 전환이 끝났다면 더 이상 후보지나 이행지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는 임지 지역인 거지 임지 후보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후보지, 이행지 구분할 때, 자, 용도 지역을 구분할 때 택, 농, 임. 자, 용도 지역은 임지 지역, 농지 지역, 택지 지역으로 구분되고요. 또 택지 지역은 주, 상, 공,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나눠지는 거고 농지 지역은 전, 답과 전지, 답지, 과수원 구분되고요. 임지 지역은 용재림과 심탄림으로 구분이 되는데 말뜻은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물어보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용도 지역 간에 다시 말하면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 또는 농지가 임지 이렇게 용도 지역 간에 용도가 전환 중일 때 용도 지역 간에 용도가 전환 중일 때는 후보지란 말을 붙여요. 오케이? 그런데 후보지가 됐건 이행지가 됐건 용도가 전환 중에 있을 때만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 용도 전환이 완료가 됐다면 더 이상 후보지가 아니라 그냥 임지 지역인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0번 일반적으로 건부지의 가치는 나지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다. 맞죠? 그럼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일반적으로 어떠하다 이 의미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부분은 건부 감가가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는 오히려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는 낮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토지 보상 구역 내 건부지죠. 토지 보상 구역 내 건부지는 낮이보다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더 많아요. 세 번째가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죠.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는 역시 낮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